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핫한 감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감독이 현재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굉장히 핫하고 있고 세리아에서도 다시 콜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감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볼 감독은 누구죠? 바로 로베르토 데즈르비죠. 최근 브라이튼이 경기력 그리고 결과 모두 다 챙기면서 지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순위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클럽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토트넘 얘기도 잠깐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첼시로 갔던 전임 감독 그레이엄 포터를 대신해서 데려왔던 이 데제르비의 전술이 조금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데제르비가 아마 이 지금 경기 수가 살짝 브라이튼이 좀 적은데 브라이튼이 경기 수를 다 채우면 4강도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만큼 이제 브라이튼은 굉장히 잘 나간다. 그리고 브라이튼의 작은 규모의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던 건 포터보다는 데제르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데제르비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리고 데제르비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데제르비의 기본적인 포메이션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화면상으로 나왔을 때는 4-2-3-1이라고 소개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은 실제적인 포메이션으로 본다면 2-4-4 또는 2-4-2-2에 조금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4-2-3-1이지만 빌드업 상황에서 2-4-4 아니면 2-4-2이면 사실 전방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수적 우위에 대한 형태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백포와 그리고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투볼란테가 빌드업에 모두 참여하고 남은 전방의 4명은 이 최대한 전방에 위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은 후방에 많은 숫자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박스 미드필더라고 하죠. 최근에 사각형을 만들어서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브라이튼은 후방에 이 4명의 숫자를 가져가고 그리고 양 사이드백도 빌드업에 계속해서 관여를 하면서 후방에서 많은 수적 우위를 가져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게 사실 요즘은 전방에 수적 우위를 두는 것을 굉장히 그렇죠. 감독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사실 데제르비는 후방에 빌드업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하게 풀어 나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왜 후방에 숫자를 많이 두는지 좀 이해는 좀 안 되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왜 데제르비가 뒤쪽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후방에 많은 숫자를 가져가고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템포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템포를 의도적으로 느리게 가져가면서 상대의 압박을 유도합니다.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는데 전방의 4명은 그대로 전방에 배치시켜요. 그러면은 상대의 4선 라인, 최후방 라인과 3선 라인이 순간적으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빠르게 전방으로 투입을 해서 이 사이 공간을 공략을 하는 거죠. 이 3선과 4선의 이제 벌어지는 간격 이제 그것을 포켓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포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간격을 굉장히 넓게 유지하는 거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템포를 느리게 가져간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또 상대 보고 압박에 들어와봐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특이한 형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브라이튼의 전방 자원들이 조금은 발이 빠른 선수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1대1에 능한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라이튼의 후방 자원들이 이 빌드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꽤 괜찮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루이스 덩크라든지 아니면 왼발의 레비콜이나 아니면 3선 자원들에는 맥칼리스터나 아니면 카이세도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걸 활용하기 위한 전술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의 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넓혀서 그 공간을 직접 활용하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을 벌려놓으면 무슨 장점이 있기에 왜 이렇게 간격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아무래도 공격 자원들과 수비 자원들의 숫자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곧바로 투입해서 그 선수가 공을 받고 돌아서게 된다면 수적으로 동률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축구는 이렇게 수적으로 공격자가 동률인 상황에서는 공격자가 어쩔 수 없이 유리하게 되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백을 선
팀 같은 경우에 수비 라인이 뒤쪽에 형성이 되고 앞쪽에 이제 압박에 들어간 선수 미드필더 라인 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브라이튼 입장이고 뭐 그렇죠. 4대 4가 뭐 수적 우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격자가 조금 동률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브라이튼한테 좀 당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 상대의 압박을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삼성과 4선의 그 포켓 라인의 간격을 넓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데제르비의 전술인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후방에서 의도적으로 템포를 이제 끌게 되면 뭐 상대가 높은 압박으로 위치를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제 뭐 브라이튼은 왜 그걸 쓰는 거예요? 아무래도 앞서 언급했듯이 발 빠른 자원들이 위치하기 때문이죠. 특히 미토마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상대 사이드백과 1대1 경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상 경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드리블 역시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수적인 동률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브라이튼의 선수 조합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좀 팀에 맞춰서 데제르비가 좀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과거에도 데제르비가 좀 그런 게 있었나요? 그 사스올로 시절에도 조금은 이런 형태를 유지하려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 정도로 템포를 끄는 거는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이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빠르게 전방에 투입을 하는 장면은 사스올로 시절에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데제르비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 그 수적 우위를 좀 만드는 상황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앞선 자원들이 조금은 뭐 드리블러 아니면 빠른 선수들을 배치해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몇 가지는 좋습니다. 뭐 포켓 라인, 삼선과 4선의 포켓 라인을 굉장히 넓게 유지하고 그리고 뒤쪽에 후방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서 조금 뭐 상대방이 압박을 들어가지 않게 된다면 사실 그거는 조금 뭐 데제르비한테는 되게 큰 미스지 않을까? 뭔가 이제 어차피 그 삼성과 4선의 그 라인만 안 벌어지게 된다면 그 데제르비가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선택은 되게 취소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이 전방 자원 중 한 명이 내려와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빠르게 롱킥으로 후방 라인을 공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수비 라인을 상대의 압박 기준선까지 올리는 거죠. 압박 기준선까지 올려서 어쨌든 간에 최소 이 하프라인 선까지는 압박 기준선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면 상대도 압박을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전방 자원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상대의 압박을 조금 더 풀어내려는 모습이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리즈와의 경기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맥칼리스터와 코우가 거의 1대1로 붙어서 맥칼리스터가 내려오면 코우가 같이 따라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후방에 그러니까 상대 리즈의 후방에 숫자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많은 공간이 생기니까 그냥 곧바로 롱킥을 때려서 미토마와 상대의 우측 사이드백의 1대1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리즈전에서는 좀 제가 이 리즈전을 봤을 때는 무승부의 결과를 냈잖아요. 사실 그 어찌 보면 뭐 전술 선택의 미스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리즈가 감독이 바뀌긴 했어도 여전히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선호하는 팀이다 보니까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 해도 조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이게 다른 빅클럽 팀들처럼 되게 우수한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아니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미스들이 가끔씩은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리즈 같은 팀을 만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소유권을 높은 위치에서 뺏기는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메갈리스터가 일단은 앞쪽 자원에 이제 최전방 위치에 서 있다가 일단 뒤쪽 라인으로 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후방의 자원들이 3명이 되고 그렇죠. 브라이튼도 코우가 같이 따라오니까 의도적으로 메갈리스터를 내려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에는 이제 아주 핫한 미토마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뭐 덩크가 여기서 롱볼을 그냥
쭉 때리게 되면 미토마한테 공간이 미토마한테 공간이 생긴다고 봐야겠죠. 어찌 그쵸. 보면 그 뒤쪽 라인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이제 미토마가 그 상황에서 1대1에서 한 번에 뭐 이제 드리블러가 워낙 좋으니까 드리블로 한 번 제쳐내면 그 상황에서부터는 완벽한 득점 찬스가 나오는 것을 이제 데제르비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좀 변형된 움직임도 많이 가져갔어요. 최근에 특히 우측 사이드 백인 벨트만이나 크로스가 나왔을 때 안으로 좁히고 그리고 이 우측 수비형 미드필더를 높은 위치까지 올리는 그런 장면들도 가끔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리즈와 브라이튼의 경기를 보신다면 첫 번째 득점 장면이 좀 그런 면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데제르비가 확실히 세부적인 전술에도 조금 손에 댄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좀 요즘은 뭐 윙백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뭐 가끔씩은 이제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의 수를 채워주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데제르비는 윙어들을 올려서 수적 우위를 점한다기보다는 뭐 상대를 조금 끌어들여 갖고 수적 우위를 만드는 상황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거 이제 쭉 글을 보고 되게 의심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수비진이 안 내려오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뭐 최전방 공격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브라이튼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스트라이커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전 최전방 스트라이커였던 닐 무페이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 브라이튼의 시스템을 지금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문제점이 조금 들어가 보자면, 일단은 스트라이커진이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뎁스가 전체적으로 얇지만 스트라이커진은 그래도 숫자는 많은 편이거든요. 뭐 에반 퍼거슨, 최근에 핫한 에반 퍼거슨도 있고 데니 웰백 그리고 뭐 데니스 운다브 정도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에반 퍼거슨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조금은 아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에반 퍼거슨 이 선수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이 어린 자원이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좀 압박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 세 명의 자원들 중에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엄연히 프리미어리그 레벨의 그 풀타임을 뛸 수 있는 수준의 선수라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뎁스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변수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교체 자원이 거의 없는 거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브라이튼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은 브라이튼의 벤치 자원들을 보면은 모두 어린 선수들밖에 없어요. 사르미엔토, 아야리, 엔시소, 보우라노테, 그리고 그나마 좀 활용할 수 있었던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인 랄라나는 다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제르비 입장에서는 변수를 줄 만한 카드가 없는 거죠. 근데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게 조금 브라이튼의 팬들은 이 보드진들을 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드진이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겨울 이적 시장에 어쨌든 간에 선수를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데제르비가 원했던 왼발 센터백인 마트비엔코 링크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영입을 못했고, 그리고 마르세유로 떠났던 비티냐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런 선수들도 영입을 못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찬스인데, 챔피언스리그 혹은 유로파리그를 나갈 수 있는, 그럼에도 영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런 유망주들만 영입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을 피해갈 수 없던 거죠. 저도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데제르비가 보드진 제대로 지원 안 해줘가지고 팀을 나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도 아마 이거에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의 불만은 요거에 더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데제르비 때는 지원이 부족. 데제르비가 만족하면은 뭐 그래도 가야 되나 싶은데, 데제르비가 계속 이탈리아 루머가 뜨잖아요. 그게 보드진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일단은 이탈리아 내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브라이튼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작은 동네거든요. 우리가 그 브라이튼이 갈매기잖아요. 네, 브라이튼이 해안가 쪽이니까. 남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 뭐 부산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부산 조금 완전 남해 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좀 유명한 게 그 주상절리인가 아니면 이 절벽이 좀 유명하거든요. 거기 영화 촬영지로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브라이튼이 좀 더 패셔너블한 동네래요. 그래서 브라이튼에서 패션을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홍대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브라이튼 동네가 제가 패셔너블하지만 되게 바닷가에 속해 있고 조금 작은 동네여서, 사실 뭐 돈의 규모는 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브라이튼의 뭐 이제 보드진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이 쌓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구단도 사실 큰 구단은 아니어서 데제르비 입장에서는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후보 자원들 중에
램프티가 있잖아요. 맞아요. 타릭 램프티가 최근에는 조금은 많이 붕 뜬 것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후방 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이 선수의 장점을 100% 살리지 못할 뿐만더러 이 패스웍에 있어서 좀 유능한 자원이 아니거든요. 램프티는. 램프티는 뭔가 속도, 그 그쵸. 빠르기 이런 네. 거에 장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공격진으로 쓰기에는 이 선수가 1대1 드리블 돌파에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크로스가 별로거든요. 램프티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램프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 중에는 유일하게 프리미어리그 레벨의 수준에 있는 선수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브라이튼의 후반기 막판기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도 어찌 보면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 거죠. 램프티가 이렇게 붕 떠버리네요. 사실 램프티는 되게 비싼 금액으로 첼시랑 이적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램프티가 이렇게 붕 떠버리니까 뭐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이 선수를 팔기도 되게 아까운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뭐 데자르비 체제가 그대로 쭉 유지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데자르비도 나간다 만다 하는 상황이면 램프티를 막 팔아야 돼? 이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좀 보는데 일단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데자르비는 굉장히 좀 잘하고 있지만 브라이튼의 보드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체 자원들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남은 시즌 동안 저 램프티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고 생각하는 게 램프티가 지금 데드리비 전술에 안 맞는 건 사실인데 그럼 유일하게 가장 이질적인 존재라는 얘기로 거꾸로 말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카드, 그러니까 지금 데드리비의 전술상 풀백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서 빌드업에서 관여한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상대방도 이제 다 알고 있어. 데드리비 풀백은 많이 안 올라온다. 공격적으로 안 오고 상대방 아까 계속 김현승 씨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따라 안 올라가면 된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상황에서 램프티 같이 되게 굉장히 직선적이고 상대방 뒷공간 노릴 수 있는 풀백 같은 자원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왼쪽에 미토마가 있으면 오른쪽에 램프티 있는 형태로 이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나아질 수 있는 키기 때문에 물론 부상이 여전히 변수긴 하지만 맞아요. 그나마 후반기 막판 브라이튼의 변수가 있다면 램프티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후방 자원에서 뭐 2-4를 쓴다거나 아니면 2-3을 주로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램프티 선수를 조금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앞선 자원에 뭐 5명을 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수를 주면 어찌 보면 또 브라이튼에게는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최근 경기들에서 몇 경기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좀 기대 이하였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램프티 선수 자체도 조금은 분발을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램프티가 여기 안 맞구나. 좀 램프티 선수가 진짜 브라이튼에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조금 주목할 만한 선수 2명 정도를 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브라이튼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이 에스투피난 좌풀백 에스투피난과 좌측 센터백 우측 센터백을 보고 있는 루이스 덩크. 예, 이 선수들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투피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백업이 없어요. 아예 백업이 없는데도 굉장히 많은 활동량 그리고 쓰임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서 좌측 스토퍼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 넓게 돌아뛰면서 미토마의 압박을 풀어주기도 하고 근데 지금 부상도 하나도 안 당하고 기복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좌풀백 베스트 11 꼽을 때 이번 시즌 가끔 후보나 선발로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루이스 덩크 역시도 안정적인 발밑 그리고 조금 좋은 수비력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뽑힐 줄 알았어요. 뽑힐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뽑히진 않았죠. 근데 사실 루이스 덩크 하면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자책골 많이 넣는다고. 덩크는 런크가 이렇게 좋아졌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뭐 브라이튼 체제에서 덩크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있고 뭐 이런 자신의 약점을 좀 잘 메꾸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브라이튼을 봤을 때 뭔가 아까 말씀했듯이 교체 자원이 좀 부족하다 이러면 어떤 선수들이 영입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저희가 질문을 좀 적어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최근 겨울에도 이적설이 조금 있었잖아요, 브라이튼에. 그때부터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브라이튼이 지금 가장 영입해야 되는 포지션이 우측 윙포워드랑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트라이커를 제외한다면. 근데 이 두 포지션이 모두 가능하잖아요, 이강인 선수는. 그 점에서 일단 첫 번째 가산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세컨 스트라이커 내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선수가 없기도 하죠. 네. 앞서 언급했듯이 랄라나가 주전인데 랄라나가 나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맥칼리스터를 최근에 올려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브라이튼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장 필요한 게 벌어진 공간 사이 아까 언급했던 그 포켓 공간에서 공을 받고 돌아서는 과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 턴 동작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뭐 바이른 미넨의 무시알라 같이 그런 역할을 맡는다면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브라이튼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측 윙포워드는 솔리마치 선수가 주전이거든요. 이 선수도 왼발이에요. 왼발에서 터치라인 밟으면서 상대 이 사이드백과 1대1 하면서 크로스 혹은 안으로 들어와서 슈팅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이 이 역할을 계속해서 맡고 있잖아요. 네. 좌우측 윙포워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 역시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잘 맞는데요.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뭐 이론상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포지션이 좀 팀이고 확실히 이 도는 동작에 있어서 선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턴도 굉장히 매끄러운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을 때 조금 자신의 개인 기량이라 해야 될까? 개인 기량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세컨 사이드 아니면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 뭐 우측 윙포워드는 지금 마요르카에서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템포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좀 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브라이튼의 템포 자체가 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순간적으로 조절하는 데 있어서의 이강인 선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이강인 선수도 브라이튼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이강인 선수는 사실 요즘 폼만 생각해보면 어느 팀들 가든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확실히 조금 전술적인 특색이 있는 팀에 들어가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확실히 미치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조금 경기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땐 데제르비 밑에서 뭔가 포지션 뭐 포텐셜을 펼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4-3-3 포메이션을 좀 많이 사용하는 현대 시스템 속에서 아무래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팀들이 거의 없잖아요. 유럽 대항전에서도. 근데 이런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뛸 수 있는 팀 중에 프리미어 리그고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이거는 이강인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뭐 넘버 10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넘버 10의 자리를 요즘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어떤 칼럼에서 보면 다시 조금 쓰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이 U20 월드컵 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가 그 자리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프리롤을 한다든지 아니면 좌우로 그냥 프리롤로 뛴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뛴다면 확실히 브라이튼에선 적응도 잘할 거고 그거 잘할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데제르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가 데제르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예전에 사소울로 때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때는 브라이튼에 근데 왔다 오피셜 정도 떴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라서 뭐 과연 프리미어리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조금씩은 가졌지만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당시 때는 뭐 브라이튼이 감독 선임 되게 잘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좀만 더 도와주면 이거 챔피언스리그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데제르비 감독이 굉장히 핫해질 감독이고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조금 이런 것이 트렌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좀 데제르비를 좀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보면은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좀 이런 시스템을 따라한 듯한 그러니까 좀 참고는 한 듯한 경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나중에 이런 포메이션이 조금은 유행을 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최근까지는.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전방 압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걸 풀어내는 것도 어찌 보면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제르비가 과연 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감독이 될지 아니면 데제르비만 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